여러분, 부모 노릇이란 게 참 묘하지요.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젊을 때는 쌀 한 톨 더 아껴서 아이들 입에 넣었고, 겨울엔 제 외투는 얇아도 아이 손만은 꼭 따뜻하게 쥐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식이 잘 먹고 잘 자라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다 크고, 이제 나름의 인생을 살고 있는 지금,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허전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서운할까? 남편이 속을 썩일 땐 에이, 뭐 남인데 하고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느낀 배신감은 그건 다릅니다. 어디에 말도 못하고 마음속에만 쌓여갑니다. 그 감정은 멍처럼 남습니다. 지인 한 분이 그러시더군요. 남편이 속을 썩이는 건 애초에 남이라서 이해라도 하지. 그런데 자식에게 느낀 서운함은 어디에도 털어놓을 수가 없어. 그분의 눈빛엔 서러움과 자책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토록 자식을 위해 아껴 먹고 참고 버티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그 아이들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그 감정은 누구에게 말할 수도 풀어낼 수도 없지요. 그렇습니다. 자식의 흉은 곧 나의 흉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식 이야기를 할 때 자랑은 길게 하면서도 서운함은 끝내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합니다. 그 아이가 잘 돼야 내가 체면이 서니까 남들한테 괜히 내 흉될 일은 만들지 말자. 그렇게 우리 세대는 언제나 참음의 미덕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참는 것도 결국 사랑의 한 형태이긴 하지만 때로는 나를 무너뜨리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 참음이 오래되면 말하지 못한 감정이 마음속에서 썩기 시작합니다. 그 썩은 냄새가 자존감의 상처가 되죠. 그리스의 비극 작가 소포클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는 설사 없인 여김을 받아도 자식을 미워하지 못한다. 정말 그렇습니다. 부모는 미워하지 못합니다. 그 대신 아파합니다. 말하지 못한 채 조용히 견딥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아픔을 조금 달리 보고자 합니다. 견디는 사랑에서 품격 있는 사랑으로, 의존하는 마음에서 독립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나를 먼저 돌보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우리 세대는 참 많이 내어주었습니다. 시간을 내어주고, 젊음을 내어주고, 심지어 나의 인생 방향까지 자식에게 맞춰 살았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도리라 믿었으니까요. 그러나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공 자리에서 내려왔을까? 이제 그 자리를 다시 찾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자식에게 느낀 서운함으로 마음이 무너져 있는 분들, 그리고 이제는 나 자신을 다시 사랑하고 싶은 분들, 그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조금 씁쓸하지만 끝은 반드시 따뜻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자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투자 상품이 아닙니다. 돌려받지 못할 때 무너지는 건 사랑이 아니라 기대의 방향이 잘못된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방향을 바꾸려 합니다. 자식에게서 나로, 기대에서 품격으로, 상처에서 자유로. 이제부터의 이야기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자식에게 마음을 쏟느라 잊고 살았던 나를 다시 꺼내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사랑을 나 자신에게 돌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여정, 그 첫 걸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시작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삶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전화가 울렸습니다. 엄마, 이번 주에 좀 올라오실래요? 아들의 목소리는 밝았고 나는 잠시 멈칫하다가 그래, 알았어 하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 한켠이 묘하게 저릿했습니다.
그 말이 반가웠던 건지 아니면 또 무언가를 부탁받을 것 같은 예감 때문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지요. 가방을 꺼내놓고 옷을 챙기는데 손끝이 자꾸만 느려집니다.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또 걔 돌보러 가는 걸까? 아니면 정말 날 보고 싶어서 부른 걸까? 동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이고, 서울 올라가면 큰 호강하시겠네. 나는 그저 웃어넘깁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말하지 못한 감정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나는 호강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저 누군가의 빈자리를 메우러 가는 것이니까요. 며칠 후 서울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들려오는 반가운 인사 대신 바로 내 손에 건네진 건 긴 메모지 한 장이었습니다. 엄마, 이건 해피 식단표예요. 아침엔 유기농 오리고기, 저녁엔 럭셔리 닭고기. 그 뒤엔 산책 시간표, 목욕 체크, 에어컨 온도 26도까지. 나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얘, 해피가 누구더라? 며느리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가예요. 350만 원 주고 데려온 치와와요. 엄마, 해피는 보통 개가 아니에요. 나는 그 웃음 뒤에 숨은 세월을 떠올립니다. 젊은 시절, 나는 아이들 밥을 굶기지 않으려고 내 입에 밥 한 숟가락 덜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 학교 운동장 끝까지 우산을 들고 달리던 그때의 나. 그 아이가 자라서 지금은 개에게 유기농 밥을 먹이고 나는 그 옆에서 그 개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 순간 묘한 허탈함이 가슴을 스쳤습니다. 내가 이 꼴 보려고 평생을 버텼던 걸까? 그런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끝내 꿀꺽 삼켰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의 말은 언제나 그렇게 삼켜져 왔습니다. 서운함도 섭섭함도 다 괜찮다는 말 한마디로 감춰집니다. 하지만 그 괜찮다는 말 속에는 참을 만큼 참은 사랑의 잔여물이 남아 있습니다. 그 잔여물은 시간이 지나면 서운함의 앙금이 됩니다. 누군가가 조금만 잘못 건드리면 마음 깊은 곳에서 쓴물이 올라옵니다. 며느리의 말이 이어집니다. 엄마, 해피 산책 꼭 시켜주세요. 엄마 덕분에 저희도 마음 놓고 여행 갈 수 있어요. 그 말에 나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진심의 미소가 아니라 부모로서의 의무감에서 나온 미소였습니다. 나는 해피를 안고 집안을 거닐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도와주는 고마운 어른일까? 아니면 그냥 편리한 손일까? 창문 밖으로 바라본 도시는 반짝였지만 차가웠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은 다들 바쁘게 움직였고 나는 그 속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내 자식의 세상 안에서도 나는 이제 외부인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울리던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는 사랑의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주고받는 계산이 아닌 나를 지키는 품격의 사랑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뜻이겠지요. 부모의 인생에서 가장 슬픈 순간은 자식에게 미움을 받는 때가 아니라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사랑만으로는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리고 결심합니다. 이제부터는 서운함을 견디는 대신 스스로를 지키겠다. 이제는 나를 먼저 존중하겠다. 그 결심이 오늘 이야기의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해피를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몸뚱이가 따뜻했습니다. 내가 손자에게 느꼈을 법한 체온이었지요. 해피가 눈을 감고 숨을 고르는데 문득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를 이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내 손길이 언젠가 내 자식을 향했던 그 손길이었지. 며느리의 부탁은 늘 정중한 말투로 시작됩니다. 엄마, 혹시 이번에도 가능하실까요? 그 말엔 죄송하지만이라는 예의가 담겨 있지만 그 속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안 된다는 선택지는 애초에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국 이렇게 대답하곤 합니다. 그래, 알았어. 엄마가 해줄게.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다음엔 거절하자고 수십 번 다짐하지만 막상 전화가 오면 또 그 말을 합니다. 그래, 알았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부탁이 아니라 기대입니다. 부탁은 부탁이지만 그 안에 담긴 기대가 무거울 때 그건 명령이 됩니다. 자식의 입에서 나온 엄마 부탁해요는 언제나 사랑의 포장지를 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귀에는 이렇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엄마, 이번에도 도와줄 거죠? 엄마니까. 나는 그 말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단지 그 말 속에 나를 당연한 존재로 여기는 기운이 느껴질 때 마음이 저릿할 뿐입니다. 한때 나는 자식에게 전부였지만 지금의 나는 그들의 일상 속의 기능으로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때만 호출되는 존재. 그 사실이 서운했지만 그 서운함을 말로 꺼내면 괜히 속 좁은 사람처럼 보일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또 침묵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침묵은 관계의 끈을 묶기도 하지만 동시에 관계를 멀어지게도 합니다. 부모의 참음이 쌓이면 자식은 그것을 괜찮음으로 착각합니다. 엄마는 원래 그런 분이잖아. 언제나 해주시니까. 이런 말 뒤에는 습관처럼 받아들이는 사랑의 무게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그들은 모릅니다. 부탁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겐 얼마나 큰 짐인지 그들은 정말 모릅니다. 부탁을 받을 때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아플 때 나를 이렇게 도와줄 사람은 있을까? 이 질문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시려옵니다. 그래서 요즘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부탁받기 전에 내 하루의 계획을 먼저 세우자. 자식의 부탁에 맞춰 사는 삶이 아니라 내 계획 안에서 도와주는 삶. 그게 내가 지킬 수 있는 품격의 선입니다. 며칠 후 며느리가 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이번에도 좀 도와주세요. 저희 출장이라서 해피 혼자 있으면 불안해서요.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 다음 주에는 내가 시간을 낼게. 그때는 내가 먼저 연락할게. 전화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들려온 말, 네, 알겠어요, 엄마. 그날 밤, 나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나는 내 감정을 지켜냈습니다. 사람 사이의 사랑은 언제나 말의 무게로 시작됩니다. 부탁이라는 말 하나에도 누군가는 가벼움을 느끼고 누군가는 짐을 집니다. 부모의 사랑이 늘 주는 사랑이라면 이제는 조율하는 사랑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기대의 선을 명확히 하고 그 안에서 서로를 지켜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관계의 모습 아닐까요? 며칠 후 해피를 돌봐주던 일을 마치고 나는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도시의 공기는 여전히 바쁘고 사람들의 걸음은 빠르더군요. 벤치에 앉아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저마다의 세상 속에서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누군가는 계주를 잡고 여유롭게 걷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은 참 많이 변했는데 그 안에서 나는 여전히 기다리는 사람이구나. 그때 옆 벤치에 앉아있던 노인이 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저 여자들 보이시죠? 요즘 사람들은 부모보다 개한테 더 잘하는 세상이 됐어요. 나는 잠시 웃었습니다. 그 말이 너무 과장된 것 같았지만 어쩐지 가슴 한구석이 아렸습니다. 노인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비싼 개밥은 사주면서 부모한테는 밥 한 끼 사주기 힘들다지요. 걔는 호텔에 맡기고 부모는 요양원에 맡기고 이게 세상이라네요. 그의 말은 씁쓸했지만 나는 그 말 속에서 시대의 진실 하나를 느꼈습니다. 사랑의 대상을 바꾼 게 아니라 사랑의 방식이 달라진 시대.
요즘 젊은 세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랑해라는 말 대신 좋아요를 누르고 감사의 인사 대신 이모티콘 하나로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들에게는 편리함이지만 우리 세대에게는 공허함입니다. 우리는 말로 사랑을 주고받던 세대입니다. 눈빛으로, 손길로, 밥 한 끼로 마음을 전하던 세대지요. 그래서인지 그들의 침묵의 사랑은 때로는 무관심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노인이 조용히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무슨 팔자길래 개만도 못한 대접을 받을까 싶어요. 그의 목소리엔 한숨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나의 마음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말 세상이 그렇게 바뀐 걸까? 아니면 우리가 아직 변하지 못한 걸까? 사실 세상은 언제나 변해왔습니다. 우리는 흑백 TV에서 컬러 TV로, 공중전화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뀌는 세상을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속도는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을 뿐이죠. 사랑의 형태가 달라졌다고 해서 사랑의 본질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단지 방식이 낯설어진 것뿐입니다. 자식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합니다. 다만 표현이 달라진 것뿐이죠. 우리가 말로 사랑했다면 그들은 행동의 효율로 사랑하려 합니다. 문제는 그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자식이 예전처럼 해주길 원하고 그들은 지금 세대답게 하려 합니다. 그 간극에서 서로가 상처받는 거죠. 노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부모는 부모잖아요. 자식이 뭘 잘못해도 결국 용서하는 게 부모지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는 결국 미워하지 못합니다. 그 대신 속으로 무너집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녁놀 아래로 길게 늘어진 내 그림자를 봤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딸로 살며 내 그림자는 평생 다른 사람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그 그림자를 내 앞에 세워야 할 때라는 것을. 세상이 변해도 한 가지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건 존중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존중하듯 부모 또한 자신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 존중이 사랑의 시작이자 상처로부터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공원에서 돌아오던 길, 나는 마음속으로 오래된 질문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거리는 얼마나 되어야 서로 행복할까?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히고 너무 멀면 마음이 식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물리학처럼 균형이 필요하다는 걸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의 나는 자식이 곤란하면 언제나 달려갔습니다. 도움을 청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도왔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깨달았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통제였다는 걸요. 도움을 주는 마음 속에는 내가 있어야 저 아이가 산다는 교만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랑은 붙드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늘 자식에게 기대를 걸어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했으니 너라도 잘 돼야지.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넌 나를 챙겨야지. 하지만 그 기대가 어느새 사랑의 짐이 되었습니다. 기대는 사랑의 그림자입니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짙어집니다. 기대가 클수록 서운함은 더 깊어지지요. 그래서 나는 이제 기대의 방향을 바꾸려 합니다. 자식에게서 나에게로. 그 방향 전환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관계의 물리학 3가지 법칙. 기대, 경계, 거리. 첫 번째, 기대. 기대는 많을수록 관계가 흔들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의 무게를 견디느라 벅찹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챙겨주길 바라기보다 스스로를 잘 살아가길 바라자. 그렇게 마음을 바꾸면 서운함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 경계. 경계는 담장이 아닙니다.
그건 문이 있는 울타리입니다. 들어올 때는 노크를 하고 나갈 때는 인사를 하는 예의와 존중의 공간이죠. 자식이 내 삶에 들어올 때 그들도 알아야 합니다. 부모에게도 자신의 영역과 시간이 있다는 걸. 오늘은 내가 쉴 날이야. 이건 내가 결정할 문제야. 이 말들이 관계를 깨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지켜주는 예방주사입니다. 세 번째, 거리. 가까움이 꼭 사랑은 아닙니다.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그리움이 생깁니다. 그리움이 있어야 존중이 자랍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는 온도처럼 조절해야 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타버리고 너무 차가우면 얼어붙습니다. 이제는 함께 있으면서도 혼자 있고 혼자 있으면서도 함께 있는 그 중간 온도를 찾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늘 자식이 내 뜻을 알아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나는 그 아이의 인생을 온전히 존중해 본 적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내가 주었던 충고가 사실은 간섭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건넨 도움의 손길이 그 아이의 자립을 막는 손이었을지도요. 이제는 조금 물러서서 바라보려 합니다. 그 아이의 인생을 내 작품이 아닌 별개의 인격체의 여정으로 존중하기로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래도 자식은 내 피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피가 같다고 해서 삶의 온도까지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세계에서 배우고 각자의 하늘 아래에서 자랍니다. 부모가 할 일은 그들의 길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그 길의 끝에서 빛으로 서 있는 일입니다. 이제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에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 기술은 붙잡는 법이 아니라 놓아주는 법입니다. 손을 놓는 순간 비로소 서로가 보입니다. 자식의 그림자 뒤에서가 아니라 내 인생의 중심에서 당당히 서보려 합니다. 살다 보면 말 한마디가 관계를 지키기도 하고 그 한마디가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말을 아끼며 살아왔습니다. 괜히 말해서 오해가 생길까봐, 자식 마음 상할까봐, 그래서 늘 괜찮다, 괜찮다 하며 넘겼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보니 그 괜찮다는 말이 결국 나를 상하게 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죠. 그래도 가족인데 말을 어떻게 해? 하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더 정확히, 더 따뜻하게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늦게 깨달은 상처 없이 선 긋는 7가지 문장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자식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무겁다면 이 7문장을 한번 마음속에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장. 그건 내 생각이구나. 엄마는 이렇게 느껴. 이 한마디는 논쟁을 멈추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식이 내 생각과 다르면 바로 그건 아니야 라고 반박합니다. 그 순간 대화는 벽이 됩니다. 하지만 그건 내 생각이구나. 이 말에는 존중이 들어 있습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순간 감정은 진정됩니다. 이어서 엄마는 이렇게 느껴. 자신의 감정을 덧붙이면 대화의 문이 다시 열립니다. 두 번째 문장. 이건 엄마의 선택이야. 이해만 해줘. 이 문장은 경계를 세우는 가장 품격 있는 표현입니다. 무엇이든 자식의 동의를 얻어야 마음이 편한 부모가 많지만 그건 존중이 아니라 의존일 때가 있습니다. 이건 내 선택이야. 이해만 해줘. 이 한마디는 허락받지 않는 인생을 향한 선언이자 스스로를 존중하는 시작입니다. 세 번째 문장. 지금은 내가 좀 쉬고 싶어. 단순하지만 가장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쉬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쉼을 말하면 죄책감이 들지요. 하지만 쉼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쉼은 다음 사랑을 위한 준비입니다. 이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삶도 존중할 줄 압니다. 네 번째 문장.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자. 이 문장은 감정의 온도를 낮추는 지혜입니다. 자식이 불쑥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말할 때
그 순간에 바로 맞받으면 상처가 납니다. 지금은 감정이 올라왔으니까 나중에 이야기하자. 이 말은 감정을 미루는 게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배려입니다. 5번째 문장.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 문장은 공감의 마법입니다. 우리는 종종 정답을 주려다가 관계를 잃습니다. 조언보다 먼저 필요한 건 이해의 고개 끄덕임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 짧은 말 속에는 네가 틀린 게 아니야 라는 수용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자식에게 이 말 한마디를 건넬 때 그들은 처음으로 부모가 나를 이해해주는구나 하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6번째 문장. 그건 내 몫이야. 이건 사랑의 마지막 선긋기입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 도움 속에 자식의 성장 기회를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내 몫이야. 이 말에는 냉정이 아니라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너는 스스로 해낼 수 있어. 라는 응원의 언어입니다. 7번째 문장. 엄마도 내 인생만큼 내 인생이 소중해. 이건 모든 부모가 마지막에 꼭 해야 할 선언입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부모는 비로소 한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자식의 삶에 덧붙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을 되찾는 말이죠. 자식이 이 말을 들으면 처음엔 어색해하지만 그 안에서 부모의 진심을 느낍니다. 엄마가 이제 행복하구나. 그걸 느끼는 순간 자식은 오히려 더 편해집니다. 이 7문장은 결국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서도 나를 지키는 법. 우리는 자식에게 무한히 주는 법만 배웠지, 사랑하면서 선을 긋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사랑이 관계를 얽매는 끈이 아니라 서로의 자유를 보장하는 따뜻한 울타리가 되도록 말입니다. 말의 온도는 인생의 품격입니다. 날카로운 말은 마음을 다치게 하지만 단단한 말은 관계를 단단하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 후반부는 잘 버티는 사람보다 잘 말하는 사람이 더 지혜롭습니다. 어느 날 경로당에서 한 어르신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생에 진 빚을 갚으러 태어난 자식이 있고 은혜를 갚으러 태어난 자식도 있다. 그 말이 그땐 그냥 옛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뜻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인연은 우연이 아닙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인생의 모든 관계 중 가장 깊고 때로는 가장 어렵습니다. 그건 단순한 혈연이 아니라 영혼이 다시 만난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부모에게 은혜를 갚으러 태어나고 누군가는 원한을 풀기 위해, 또 어떤 이는 빚을 갚으러 혹은 빚을 되찾으러 이 세상에 온다고 하지요. 나는 가끔 생각합니다. 혹시 내 자식과 나는 그 전생에 어떤 약속 위에 서 있는 걸까? 내가 받은 상처조차도 어쩌면 오래전의 인연을 정리하는 과정이 아닐까? 자식이 부모에게 서운하게 굴 때 그게 단순히 버릇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갚는 중이라면 그걸 조금은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구나. 한 노모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그 말은 결국 서로의 마음을 더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너 때문에라는 말로 행복해지는 관계는 없습니다. 사랑의 말은 언제나 너 덕분에로 끝나야 하지요. 부모로서 자식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키워줬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니? 그토록 희생했는데 왜 몰라주니?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원망 뒤에 이런 말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원망은 사랑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원망은 미처 풀리지 못한 사랑의 한 형태입니다. 사랑했기에 서운하고 기대했기에 상처받은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말해보려 합니다. 괜찮다. 그럴 수도 있다. 네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겠지. 이 말은 용서의 시작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한 해방입니다.
어느 날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던 자식의 말 한마디가 문득 다르게 들렸습니다. 엄마, 나도 힘들었어요. 그제 알았습니다. 그 아이도 세상 속에서 살아남느라 애쓰고 있었던 거였어요. 우리는 늘 부모의 입장에서만 세상을 봅니다. 하지만 자식도 자기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그들도 불안하고 외롭고 버겁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마음에 쌓였던 돌덩이가 조금은 내려갑니다. 용서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시 사랑하겠다는 다짐도 아니고 모든 걸 잊겠다는 망각도 아닙니다. 그저 이해하겠다는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래, 그때는 그럴 수 있었겠지. 이 한 문장이 우리의 관계를 그리고 내 마음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자식과 부모의 인연은 평생 풀리지 않는 매듭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매듭은 억지로 끊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풀어내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성장합니다. 서로의 미움을 통해 사랑을 배우고 서운함 속에서 이해를 배웁니다. 그게 어쩌면 부모와 자식이 함께 완성해가는 영혼의 공부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제 이렇게 믿습니다. 전생에서 이어진 인연은 이번 생에서 용서로 완성되어야 한다고요. 자식을 탓하는 대신 그 인연의 무게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내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것. 그게 어쩌면 노년의 가장 큰 자유가 아닐까요? 나는 이제 자식에게 이렇게 말하려 합니다. 너는 나의 빛이었다. 때로는 나의 그림자였고, 이제는 나를 떠나 자기 길을 가는 또 하나의 나다. 그렇게 말하고 나면 이상하게도 미움이 사라지고 감사만 남습니다. 그게 바로 용서가 주는 선물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딸로 살아왔습니다. 이름보다 역할로 불리던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나로서 살아본 적이 있었을까? 자식이 어릴 때는 그들의 울음에 맞춰 살고, 자식이 커서는 그들의 일정에 맞춰 살았습니다. 그 사이, 내 하루는 늘 남의 삶을 위한 시간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시간표 위에서 조용히 내 이름을 써넣을 때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 내가 걷고 싶은 길,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이제 그 선택을 나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어느 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나는 낯설었습니다. 자식의 얼굴을 닮았고 젊은 날의 나를 잃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그만 너 자신을 다시 사랑하라. 나는 처음엔 그 말이 두려웠습니다. 이기적인 말처럼 들렸거든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는 작은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나에게 말 걸기.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속 나에게 인사합니다. 오늘도 잘 살아보자. 어제보다 조금 더 웃어보자. 그 사소한 인사가 하루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두 번째, 나에게 작은 선물하기. 젊을 땐 자식에게만 좋은 옷을 사주고 좋은 음식은 가족에게 양보했지만 이젠 나를 위해 커피 한 잔, 꽃 한 송이를 선물합니다. 그래, 이 정도는 괜찮아.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따뜻하게 덮어줍니다. 세 번째, 나에게 자유 허락하기. 무언가 배우고 싶다면 그냥 배우세요. 사람들은 이 나이에 뭘 하냐고 말하지만 바로 지금이 그 나이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나는 이제 엄마라는 이름 뒤에 숨어 살지 않으려 합니다. 그 이름은 여전히 소중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한 사람의 나로 다시 서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엄마로 살다 보면 나를 위한 시간은 늘 미뤄집니다. 하지만 결국 인생의 끝에서 남는 건 나로서의 기억뿐입니다. 그래서 요즘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나를 키운다. 젊은 날엔 자식을 키웠지만 이제는 나를 다시 키우는 시간입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고 내가 가보고 싶던 곳을 여행하며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 오롯이 나 자신이니까요. 어느 날 친구가 내게 물었습니다. 요즘은 외롭지 않으세요? 나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요. 나 자신이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었거든요. 외로움은 누군가가 없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사라져서 생기는 감정이었습니다. 나를 다시 만나자 그 외로움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나는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내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큰 사랑이니까요. 부모가 행복하면 자식은 안심합니다. 부모가 자신을 돌보면 자식도 자신을 존중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랑의 순환입니다. 이젠 그 순환을 끊지 않고 조용히 이어가려 합니다. 요즘 거울을 볼 때마다 예전엔 없던 주름이 눈에 띄고 하얗게 변한 머리카락이 눈길을 잡습니다. 예전 같으면 한숨이 나왔겠지요. 그런데 요즘은 이상하게 그 모습이 조금은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늙는다는 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변하는 거라는 걸요. 젊을 때의 나는 몸으로 살았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았고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끊임없이 움직였지요. 하지만 지금의 나는 마음으로 삽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고마워하는 일로 하루를 채웁니다. 그건 잃은 게 아니라 다른 형태의 충만함을 얻은 것입니다. 젊은 날의 나에게는 속도가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고 앞서가고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때는 늦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인생은 빠른 게 아니라 오래 머물러야 보이는 것들로 채워진 길이라는 걸요. 늙는다는 건 그 길 위에서 멈춰 설 줄 아는 용기를 배우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예전 같지 않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전 같지 않아서 더 잘 느낄 수 있다. 감정의 온도가 낮아지고 사람을 보는 눈이 깊어지고 무엇이 소중한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건 세월이 준 선물입니다. 늙는다는 건 젊음이 흘러나간 자리에 지혜와 평온이 스며드는 과정입니다. 이제는 과거를 부정하지 않고 미래를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을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로 충분히 느낍니다. 아침 햇살에 커피 한 잔이 고맙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 한 줄기가 행복합니다. 이런 감정은 젊을 땐 몰랐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이 더 귀합니다. 이제 나는 나이 드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늙는다는 건 지혜의 모양으로 바뀌는 것이니까요. 젊음은 예쁨의 시간이라면 노년은 빛의 시간입니다. 외형의 빛은 옅어지지만 내면의 빛은 더 깊고 단단해집니다. 세상이 나를 잊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를 잊지 않으면 되니까요. 젊은 날엔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지만 지금은 하늘의 시선을 느끼며 삽니다.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세상과 나 사이의 깊은 조용한 대화입니다. 나무가 겨울을 견디는 것도, 꽃이 져야 봄이 다시 오는 것도 모두 자연의 순리입니다. 노년 역시 인생의 계절 중 하나일 뿐입니다. 봄에는 피고, 여름에는 자라고, 가을에는 거두고, 겨울에는 쉬는 것. 그게 삶의 완성 아닐까요? 이제 나는 더 이상 젊음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속도보다 내가 쌓아온 깊이가 더 소중하니까요. 젊음은 찬란하지만 노년은 은은한 향기가 있습니다. 그 향기는 세월의 무게를 견딘 사람만이 낼 수 있는 향입니다. 누군가는 나이 듦을 두려워하지만 나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늙는 건 서서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조용히 변하는 일입니다. 그 변화의 끝에서 우리는 더 온화해지고 더 고요해지고 마침내 진짜 나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괜찮아. 지금 모습 그대로도 충분해. 이 말이 나를 위로하고
내일의 나를 살아가게 합니다. 늙는다는 건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시작입니다. 오늘 아침 나는 다시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견뎌온 얼굴이 조용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름 사이사이에 웃음과 눈물이 묻어 있었고 이마의 골엔 수많은 생각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얼굴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너 참 오래 버텼다. 나는 거울 속의 나에게 천천히 말을 걸었습니다. 수고했어. 정말 많이 애썼어. 그리고 이제는 조금 쉬어도 돼. 그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 없는 위로, 그게 바로 내 입에서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타인을 위해 살며 잘했다는 말을 들으려 애써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필요한 건 내가 나에게 해주는 칭찬이었습니다. 괜찮아. 지금까지 잘해왔어. 이 말 한마디가 지친 마음을 가장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나는 거울 속의 나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너를 오래 미워해서 미안해. 젊을 때의 나와 비교하며 지금의 나를 초라하다고 생각했었지요. 하지만 이제야 압니다. 이 얼굴은 세월의 흔적이 아니라 살아온 시간의 증거라는 것을. 그 주름은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의 이름이고 그 눈가는 내가 흘렸던 눈물의 자국이며 그 입가의 굴곡은 세상에 지지 않으려 애썼던 흔적입니다. 이 얼굴은 내 인생의 지도이자 내가 걸어온 길의 기록이었습니다. 나는 그 얼굴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미워하지 않을게. 이 얼굴이 바로 나니까. 이제 나는 더 이상 완벽을 꿈꾸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온전함을 꿈꿉니다. 조금은 부족해도, 조금은 느려도 그게 나다운 모습이라면 충분합니다. 젊은 날엔 누군가의 인정을 원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이미 나를 증명하며 살아왔으니까요. 나는 이제 거울 속의 나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이제 우리 남은 날들은 조금 더 웃으며 살자. 조금 더 느리게 걷고, 조금 더 고마워하고, 조금 더 사랑하자. 언젠가 이 얼굴도 세상에서 사라지겠지요. 하지만 이 마음은 남을 겁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내가 남긴 따뜻한 말 속에, 그리고 이 얼굴의 온기 속에. 그래서 나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내가 걸어온 길이 사랑으로 남아있을 테니까요. 나는 거울을 향해 마지막으로 웃었습니다. 고마워. 내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이제 우리 마음껏 행복하자. 거울 속에 나도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내 삶의 마지막 대답이었습니다.